10년이 지나도록 저는 한 번도 빈손으로 그 병실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병원비, 간병비, 영양주사, 특실 추가 요금, 통장 잔액이 바닥나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그 집은 제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눈을 감은 날 저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제가 그 집에서 사람이 아니라 수단이었다는 걸. 상복을 입은 시누이는 빈소에서 울지 않았습니다. 영정사진 앞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부조금 봉투를 뜯어 돈을 세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장례비는 언니가 내면 되잖아요. 보험금은 저랑 오빠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10년을 버텨온 사람이 얼어붙는 데는 단 한 문장으로 충분했습니다. 남편은 제 편이 되어줬을까요? 우리 민지가 얼마나 힘들겠어. 그 한마디로 저는 10년이 넘는 세월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착한 며느리로 죽지 않겠다고. 이건 돈 싸움이 아닙니다. 한 여자가 자신의 마지막 자존심을 되찾는 이야기입니다. 결혼하고 나서 제 인생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무거워졌습니다. 남편은 결혼 2년 만에 하던 사업을 크게 말아먹었습니다. 빚 독촉 전화가 아침부터 울렸고 남편은 그 소리에 점점 작아졌습니다. 큰 소리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말수를 잃으면 그 집에서 남은 사람이 모든 걸 감당하게 됩니다. 저는 그걸 너무 빠르게 배웠습니다. 시아버지는 제가 시집 오기 전 이미 세상을 떠나신 뒤였고 시어머니는 오래전부터 지병으로 병원 신세를 지고 계셨습니다. 처음 그 병실을 찾아갔을 때 저는 아직 새댁이었습니다. 링거줄이 달린 팔을 바라보며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도 손은 잡았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남은 가족은 넷이었습니다. 병든 시어머니, 사업에 실패한 남편, 대학에 다니는 막내 시누이, 그리고 그 모든 걸 감당해야 할 자리에 서 있는 저. 시누이 민지는 그때 갓 대학에 들어간 참이었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랐고 어머니는 병원에 누워있고 오빠는 넋이 나가 있었으니 그 애가 딱하다는 생각은 분명히 했습니다. 처음 등록금 얘기를 꺼냈을 때 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버텨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버텼습니다. 시어머니 병원비, 간병인 비용, 영양주사, 남편 생활비, 시누이 등록금. 낮에는 일하고 저녁이면 병원으로 갔습니다.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날이면 잠깐 숨을 골랐다가 이체 버튼을 누르고 나면 다시 빈 숫자를 바라봤습니다. 그 돈이 제 것이라는 느낌은 단 한 번도 든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냐는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병실에 들어서니 형광등 불빛 아래 어머니 얼굴이 유독 창백해 보였습니다. 저는 의자를 끌어당겨 앉은 뒤 차가운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 병원비 500만 원 입금했어요. 영양제도 좋은 걸로 넣어뒀어요. 어머니는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그리고 힘없이 웃으셨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감사하다는 말도 고생한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저도 더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온 마지막 다정한 말이 될 줄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 상태는 그 무렵부터 조금씩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곧 알게 됩니다. 10년을 버텨온 사람에게 가장 힘든 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은 저를 보면 꼭 한마디씩 했습니다. 효부네 효부야. 요즘 세상에 저런 며느리 없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딱히 부정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기분이 좋지도 않았습니다. 칭찬이라는 게 아무도 대신 해주지 않는 일을 혼자 하고 있다는 확인일 때 그건 위로가 아니라 그냥 사실 확인에 불과하니까요. 이상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효부 소리를 들었는데 정작 그 집 안에서는 아무도 고맙다는 말을 제대로 한 적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힘없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은희야, 내가 착해서 내가 산다. 그 말이 싫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 뒤에는 언제나 부탁이 따라왔습니다. 간병인을 한 명 더 써야 할 것 같다. 영양주사를 좋은 걸로 바꾸고 싶다. 막내 등록금이 이번 주라더라. 착하다는 말과 부탁 사이의 간격이 너무 짧아서
어느 순간부터 그 말이 다정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더했습니다. 제가 시누이 등록금 얘기를 꺼낼 때마다 남편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 민지 아직 어리잖아. 얼마나 힘들겠어. 민지는 23이었습니다. 성인이었고 자기 몫을 알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남편 눈에는 아직도 아버지 없이 자란 불쌍한 막내, 보호받아야 할 여동생이었습니다. 그 시선이 바뀐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민지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취업 준비를 한다는 말로 몇 년을 보내는 동안에도 저는 속으로 수없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는 단 한 번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누구 하나 제 편을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걸 진작에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버티는 사이 시어머니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중환자실을 오가는 날이 잦아졌고 저는 퇴근하자마자 병원으로 달려가는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어떤 날은 병실 복도 의자에서 잠깐 눈을 붙이다 새벽에 일어나 출근하기도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남편은 한 번도 저보다 먼저 병원에 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날이 왔습니다. 모니터 알람 소리와 함께 간호사들이 뛰어들어갔고 저는 복도에 서서 유리창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저녁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장례식장 빈소 앞에 서서 저는 울지 못했습니다. 슬프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오래 지쳐 있었던 탓에 슬픔마저 제때 오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눈을 감은 자리에서 누군가는 이미 다른 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 그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빈소가 차려진 첫날 저녁이었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장례식장 안은 금세 어수선해졌습니다. 저는 입구 쪽에서 조문객을 맞고 부조금 봉투를 정리하고 음식 상태를 확인하고 친척들 자리를 챙겼습니다. 장례식장 직원과 비용 얘기도 해야 했습니다. 그 모든 게 다 제 몫이었습니다. 남편은 조문객들 사이에 앉아 있었고 시누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그냥 어디 잠깐 나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찾아보니 빈소 안쪽 작은 방문이 살짝 닫혀 있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시누이가 거기 있었습니다. 검은 상복 차림으로 다리를 꼬고 앉아서 테이블 위에 부조금 봉투를 늘어놓고 하나씩 뜯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지폐를 세면서 봉투 옆에 차곡차곡 쌓아두고 있었습니다. 영정사진에서 불과 몇 걸음 떨어지지 않은 자리였습니다. 어머니 제사상 향 냄새가 아직 진하게 남아있는 그 방에서 그 애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 생각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민지야, 지금 뭐 하는 거니? 시누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장례 끝나면 정신 없잖아요. 미리 정리해두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덧붙였습니다. 장례비는 오빠, 언니가 내면 되잖아요. 이건 엄마 앞으로 들어온 돈이니까 저랑 오빠가 챙겨야죠.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누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봉투를 한 장 더 뜯으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보험금도요. 그건 엄마가 남긴 마지막 돈이니까 제가 챙겨야 해요. 저 아직 취업도 못했고 미래 준비해야 하잖아요. 미래 준비. 그 말이 귀에 들어오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10년 동안 병원비를 댄 사람은 저였습니다. 4년치 등록금을 낸 것도 저였습니다. 남편이 무너졌을 때 이 집이 굴러가도록 버틴 것도 저였습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 그 시간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이 집 안에서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본 사람이 있었는지. 장례비는 저더러 내라면서 보험금과 부조금은 자기 미래를 위해 챙기겠다는 말을 어머니 영정 앞에서 이렇게 태연하게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이 애는 처음부터 이랬던 걸까? 아니면 저 같은 사람이 오래 참는 걸 보면서 이렇게 잘한 걸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찾으러 갔습니다. 이번만큼은 남편이 뭔가 말해줄 거라고 아직은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찾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조문객 몇 명과 나란히 앉아있던 남편을 조용히 불러냈습니다.
복도 끝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장례식장 특유의 국화 냄새가 코끝에 걸렸습니다.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민지가 하는 거 알아? 지금 안쪽 방에서 부조금 봉투 뜯어서 돈 세고 있어. 장례비는 우리가 내고 보험금이랑 부조금은 자기가 챙기겠대. 남편의 표정이 잠깐 굳었습니다. 저는 그 표정에서 뭔가를 기대했습니다. 그래도 이건 아니라고 자기가 얘기하겠다고 말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신도 알잖아. 민지가 얼마나 힘들겠어. 엄마까지 돌아가셨는데 쟤는 이제 진짜 혼자야. 우리는 그래도 생활력 있잖아. 조금 이해해주자.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상하게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놀라지 않았다는 게 오히려 더 서늘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할지, 어느 쪽 손을 들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병원비 낸 10년은? 민지 학비 낸 4년은? 간병비 보탠 건 다 뭔데?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을 못한 게 아니라 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쓴 돈과 시간은 이 사람의 눈에 당연한 것이었고, 당연한 것은 굳이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잠시 후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장례식장에서 돈 얘기할 때야? 그 말에 저는 실소가 났습니다. 차갑고 짧고 씁쓸한 웃음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돈 얘기를 먼저 꺼낸 건 제가 아니었습니다. 영정사진 앞에서 부조금 봉투를 뜯은 것도 제가 아니었습니다. 보험금을 자기 몫이라고 선언한 것도 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돈 얘기를 꺼낸 사람은 저였고 그게 문제인 것처럼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10년 넘게 옆에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만큼은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니, 어쩌면 낯선 게 아니라 이제야 제대로 보이는 것이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이 사람은 제 남편이기 이전에 평생 여동생 뒤를 봐줄 오빠였습니다. 그리고 그 오빠 옆에서 저는 10년 넘게 여동생 뒷바라지까지 해온 셈이었습니다. 저는 복도를 돌아 다시 빈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조문객들 사이를 지나면서 저는 이미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말로는 안 된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감정으로도 안 된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통하는 언어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짐을 챙기러 잠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안방 서랍장 맨 아래 칸을 열었습니다. 거기에 파일 하나가 있었습니다. 두툼한 서류 파일이었습니다. 특별히 만들어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원래 뭐든 버리지 않는 성격이었습니다. 영수증, 이체 확인증, 계약서. 억울해서 모아둔 게 아니라 그냥 기록해두는 버릇이었습니다. 꼼꼼한 것도 아니었고 누군가를 대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게 제 습관이었습니다. 그 습관이 그날 밤 처음으로 다른 의미를 가졌습니다. 파일을 펼쳤습니다. 시어머니 병원비 이체 내역이 날짜 순으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10년치였습니다. 간병인 계약서, 영양주사 영수증, 특실 추가 요금 고지서. 그 옆에는 신우이 등록금 송금 확인증이 학기별로 꽂혀 있었습니다. 4년 8학기.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생활비 이체 기록도 있었습니다. 남편 카드값을 대신 낸 달도 있었고 어머니 병원 원무과에 직접 납부한 영수증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한 장씩 넘기면서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손이 멈췄습니다. 민지 첫 학기 등록금 송금 확인증이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제가 결혼한 지 3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남편 사업이 완전히 정리되고 빚을 갚아나가던 시기였습니다. 그 시절 제 통장 잔액이 어땠는지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래도 보냈습니다. 딱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때의 저는 참 순했습니다. 파일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장례식장으로 돌아갔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조문객은 줄었고 빈소 안은 촛불만 조용히 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복도 의자에 앉아 뜬 눈으로 날을 밝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저는 때를 봤습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 모였다 싶을 때 자리에서 일어나 안쪽 방문을 열었습니다. 신우이가 있었습니다. 남편도 옆에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파일을 꺼내 테이블 위에 내려놨습니다. 소리가 났습니다. 두툼한 서류 묶음이 테이블에 닿는 소리였는데 그 소리가 생각보다 컸습니다. 민지야, 내 미래 준비 좋지. 그런데 그 미래, 누가 돈 대서 여기까지 왔는지부터 보고 얘기하자. 신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남편도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차분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떨지도 않았습니다. 10년을 참아온 사람은 막상 말을 꺼낼 때 생각보다 조용합니다. 쌓인 게 너무 많으면 오히려 차가워지는 법이니까요. 장례비 내가 낼 수 있어. 그 대신 어머니 병원비 10년, 내 등록금 4년, 생활비 보탠 것까지 오늘 여기서 정리하자. 보험금 챙기고 싶으면 내가 쓴 돈부터 갚고 가져가. 방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부조금 봉투를 만지작거리던 신우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꺼내든 서류 파일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내렸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촛불 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신우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그걸 지금 계산하자는 거예요? 가족끼리 어떻게 그래요? 저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었는데 따뜻하지 않은 웃음이었습니다. 가족끼리? 가족이면 병원비는 왜 나 혼자 냈니? 가족이면 장례비는 왜 나더러 다 내래? 가족이면 영정사진 앞에서 돈봉투부터 뜯으면 안 되는 거 아니니? 한마디씩 뱉을 때마다 신우의 얼굴이 조금씩 굳어갔습니다. 반박할 말을 찾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찾지 못했습니다.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말이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방문 쪽에 서 있던 친척들이 눈치를 채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고모가 신우이 쪽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지야, 내 올케가 사람이다. 사람이니까 참고 산 거지.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면 벌 받는다. 그 말에 신우이가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그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억울해서 나오는 눈물인지 계획이 틀어져서 나오는 눈물인지. 남편이 슬그머니 제 옆으로 왔습니다. 당신 일단 진정해. 손을 뻗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세게 뿌리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옆으로 치웠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동작에 남편이 굳었습니다. 진정은 당신이 해야지. 당신은 10년 동안 나한테 남편이 아니라 여동생 편만 드는 남이었어. 남편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을 겁니다. 아니면 이제야 뭔가가 보이기 시작했는지도 몰랐습니다. 어느 쪽이든 저는 더 이상 그 얼굴을 확인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빈소가 그토록 조용해진 건 처음이었습니다. 사흘 동안 울고 절하고 북적이던 장례식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만큼은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파일을 다시 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할 말은 다 했습니다. 들어야 할 사람들은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후련하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편이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10년치 무게가 한 번의 말로 다 거치지는 않는다는 걸 그 자리에서 알았습니다. 장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집에서 마지막으로 해야 할 말이 하나 더 남아 있었습니다. 운구차가 떠나고 친척들이 하나둘 자리를 비우고 장례식장 직원이 빈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국화꽃이 담긴 바구니가 치워지고 영정사진이 내려졌습니다. 사흘 동안 그 자리를 지키던 것들이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멀찍이 서서 바라봤습니다. 신우이는 끝까지 제 눈을 피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잠깐 마주쳤을 때 그 애는 입술을 삐죽이며 말했습니다. 언니가 너무하다.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너무하다는 말을 들을 각오는 이미 돼 있었습니다. 10년을 참아온 사람이 한 번 입을 열면 너무하다는 소리를 듣게 돼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두려워서 입을 다물고 살았던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결국 장례 비용은 보험금 일부와 부조금에서 먼저 처리하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제가 더는 한 푼도 먼저 내지 않겠다고 못을 박았기 때문입니다. 신우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류 앞에서는 눈물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날 밤이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만에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앞으로 당신 가족 문제 착한 며느리 하나 믿고 굴리려 하지 마. 난 당신들 집 ATM도 아니고 민지 엄마도 아니야. 남편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모든 자동이체를 정리했습니다. 시어머니 관련 계좌는 이미 정리가 됐고 남아있던 항목들을 하나씩 끊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생활비 구조를 다시 짜자고 통보했습니다. 상의가 아니었습니다. 통보였습니다. 그 차이가 중요했습니다. 며칠 뒤 시누이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철없는 건 나이가 아니라 습관이야. 내가 진짜 어른이 되고 싶으면 엄마 죽음 앞에서 돈부터 챙기는 버릇부터 버려. 시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장례식장에서 매정했다고 수군댈지도 모릅니다. 가족끼리 그럴 수 있냐고 상중에 그런 얘기를 꺼내는 게 맞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저는 그 말들을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하고 싶습니다. 병원비는 며느리가 냈습니다. 보험금은 시누이가 챙기겠다고 했습니다. 장례비까지 며느리더러 내라고 했습니다. 그 집에서 10년 동안 저는 당연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내야 하는 사람, 당연히 참아야 하는 사람, 당연히 버텨야 하는 사람. 그런데 그날 처음으로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한마디를 하고 나서야 비로소 숨이 쉬어졌습니다. 가슴을 누르던 것이 다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10년이 하루 만에 녹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달랐습니다. 그날 제가 지킨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가 그 집에서 처음으로 저를 위해 한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참는 게 미덕인 줄 알고 살아온 시간이 있습니다. 내가 버텨야 이 집이 선다고, 내가 감당해야 누군가가 산다고 믿으며 살아온 날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처럼 그 긴 시간을 묵묵히 견뎌온 분들께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합니다. 당신이 참아온 것들은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버텨온 시간은 분명히 값진 것이었습니다. 은빛인 생극장은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살아온 날들이 묵직한 분들을 위한 이야기 계속됩니다.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